사라진 표적. 701 부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비공개 대테러 및 정보 분석기관으로 그 심장부에 강태준 팀장과 윤설이 수석 분석관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생사를 넘나들며 서로의 등을 지켜온 파트너이자 전략 지휘소라는 집을 공유하는 연인이었다. 지휘소의 차가운 금속과 깜박이는 스크린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작전의 긴박한 만큼이나 뜨겁게 단련되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집에는 균열을 예고하는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블랙 맘바 작전이라는 코드명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국제무기 밀매 조직 타나토스의 수장을 제거하기 위한 이 작전은 701 부대의 존폐를 가를 만큼 중대했다. 태주는 모니터에 고정된 시선으로 턱을 문지르며 특유의 날카로운 결단력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타깃은 붉은 협곡 6번 지점의 모습을 드러낸다. 매복조는 즉시 해당 위치로 이동하고 저격팀은 30분 내로 고지 점령을 완료한다. 모든 건 내 신호에 맞춰 움직인다. 그의 목소리가 지휘소를 울렸지만 평소라면 즉각 동의의 신호를 보냈을 서리가 침묵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위성 데이터와 정보 조각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다. 태준 씨, 이건 함정입니다. 타나토스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수장을 노출시킬 리가 없어요. 우리가 입수한 정보는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유인책입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의 직감은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조급함이 어려 있었다. 서리야, 지금은 너의 직감을 믿을 때가 아니다. 이건 상부에 확정된 정보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타나토스는 영원히 그림자 속으로 숨을 것이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 그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넘어 어딘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태준의 책상으로 다가가 데이터를 그의 눈앞에 펼쳤다. 상부의 정보가 아니라 상부가 받은 정보겠죠. 이 정보의 출처는 확인됐습니까? 지난 48시간 동안 타나토스의 통신량이 급감했습니다. 이건 폭풍 전의 고요가 아니라 이미 폭풍이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붉은 협곡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묶어두고 다른 곳, 아마도 바이퍼 기지의 중앙 서버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녀의 분석은 냉철하고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니, 받아들이지 못했다. 최근 몇 주간 계속된 상부의 압박과 작전의 중압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서리의 경고를 자신의 판단에 대한 불신으로,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윤설이 분석관, 지금 내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가? 내가 이 작전의 총책임자다. 내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그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태준 씨가 아닌 윤설이 분석관이라는 호칭은 그들 사이에 공적인 벽이 세워졌음을 의미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휘소의 다른 요원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대치를 지켜보았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701 부대의 전설이었지만 지금 그 전설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서리는 태준의 눈동자에서 분노와 불안을 동시에 읽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당신의 판단이 아니라 이 정보의 함의를 의심하는 겁니다. 제발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바이퍼 기지 주변의 이상 징후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맞다면 됐다. 태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책임.
네가 질 책임은 없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넌 더 이상 이 작전의 분석관이 아니야.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내뱉었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는 서리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자신을 무능한 리더로 본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그녀를 밀어내야만 했다. 태주는 통신장치를 향해 외쳤다. 하채린 요원, 지금 즉시 전략 지휘소로 올라와 윤 분석관의 임무를 인계받도록. 하채린. 그녀는 700일 부대의 또 다른 엘리트 요원이었다. 실력은 출중했지만 언제나 서리의 그늘에 가려져 2인자 취급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태준을 향한 미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태준이 지금 이 순간 하채린을 불렀다는 것은 서리에게 단순한 업무 배제가 아닌 사적인 모욕을 안겨주는 행위였다. 서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나 망설임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려는 맹목적인 고집만이 남아 있었다. 서리는 태준이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혹은 사랑했던 적이 없다고 증명하려는 것처럼 느꼈다. 이 집은 더 이상 그들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준의 독단적인 권력이 행사되는 차가운 통제실일 뿐이었다. 몇 분 후 하채린이 지휘소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감출 수 없는 승리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서리와 태준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태준은 서리를 외면한 채 하채린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금부터 블랙 맘바 작전의 모든 데이터 분석 및 실시간 상황 판단은 하채린 요원이 맡는다. 윤서리 분석관은 모든 접근 권한을 하요원에게 이관하도록.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몇 번의 키 입력으로 그녀의 모든 접근 권한, 지난 10년간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노하우가 담긴 시스템의 문이 하채린에게 열렸다. 승인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채린은 서리의 자리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선배,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팀장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인수인계는 신속하게 처리할게요. 그 목소리에는 위로를 가장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서리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물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챙기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 있던 두 사람의 사진이 담긴 액자는 이미 엎어져 있었다. 태주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부대의 기강을 바로잡고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서리가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려 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녀를 막아야 했다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 한구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리가 자신에게 소리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매달리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짐을 챙겨들고 지휘소의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일상적인 외근을 나가는 것처럼 침착하고 조용했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태준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날카롭게 태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출입문의 센서가 그녀를 인식하고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서리의 가느다란 등이 복도의 희미한 불빛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그녀는 아주 잠시 멈춰섰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문은 소리 없이 닫혔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태준의 망막에 낙인처럼 찍혔다. 그 순간 태준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다. 분노의 눈이 멀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보완해 주던 파트너를, 연인을 자신의 집에서 내쫓아 버린 것이다. 그는 서리가 다시 돌아와 문을 두드릴 것이라. 이 모든 것이 사소한 다툼일 뿐이라고 애써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공기와 하체린의 어색한 보고 소리뿐이었다. 메인 스크린에 블랙 맘바 작전 타이머가 붉은색으로 깜박이며 작전 개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하지만 태준의 심장은 작전의 긴박감이 아닌 방금 전문이 닫히던 그 순간에 멈춰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조용히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두려웠을 뿐이었다. 윤설이의 시선은 하체린의 손가락에 고정되었다. 하체린은 이제 그녀의 자리, 지난 10년간 그녀의 피와 땀이 스며든 지휘 콘솔 앞에 앉아 있었다. 태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모든 접근 권한을 이관하라. 설이는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자신의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700일 부대의 가장 민감한 정보망에 대한 1급 접근 권한이 한 단계씩 해제되어 하체린의 임시 프로필로 넘어갔다. 하체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서리의 시스템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흥분과 탐욕이 숨겨지지 않았다. 선배, 이 부분의 암호화 프로토콜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그녀가 마치 서리의 도움을 구하는 듯한, 그러나 실제로는 그녀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듯한 미묘한 말투로 말했다. 태주는 이 모든 과정을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필요한 기강 확립의 과정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서리의 독단을 꺾고 팀의 위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서리는 대답 대신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것은 단순한 로그아웃 명령이 아니었다. 고스트 프로토콜 델타 700일 부대 내에서도 극소수 오직 시스템을 설계한 초기 멤버들만 아는 비상 삭제 규약이었다. 이 프로토콜은 공식적인 데이터나 작전 파일은 그대로 남겨두지만 사용자가 수년간 축적해온 모든 개인화된 분석 알고리즘, 예측 모델링, 비공식 정보 루트, 그리고 시스템 내에 숨겨둔 모든 백도어와 개인 캐시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명령어였다. 시스템은 그녀의 것, 그녀의 두뇌와도 같았다. 하체린이 물려받는 것은 잘 닦인 총이었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법을 아는 것은 서리뿐이었다. 고스트 프로토콜이 실행되자 콘솔 화면이 잠시 검게 변했다가 표준 초기 화면으로 돌아왔다. 하체리는 그것이 단순한 권한 이양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태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델타의 의미를 알았다. 그것은 복구 불가능한 단절을 의미했다.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유일한 개인 물품인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하체린을 바라보지도 태준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일부였던 콘솔을 향해 어떤 미련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비워져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곁을 지나쳐 출입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차가운 지휘소의 바닥을 울렸다. 태준은 그녀를 잡고 싶었다. 지금이라도 미안하다 혹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굳은 자존심과 방금 전 자신이 내뱉은 명령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그녀가 멈추기를, 뒤돌아보기를, 최소한 자신을 원망하는 눈빛이라도 보여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서리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녀의 등이 복도 너머로 사라졌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철컥하는 금속성 잠금 장치가 닫히는 소리는 마치 태준의 심장에 밝히는 못소리처럼 들렸다. 지휘소 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하체리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콘솔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팀장님, 이제 제가 블랙 맘바의 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붉은 협곡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하체린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왜 이래? 시스템이 너무 느려요. 예측 분석 모델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선배가 설정해둔 매크로가 전부 사라졌어요. 그녀는 당황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화면에는 기본적인 데이터만 뜰 뿐 서리가 있을 때처럼 수십 가지 변수를 조합한 입체적인 분석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태주는 거칠게 소리쳤다. 불평할 시간 없어. 가진 걸로 분석해. 그게 내 임무야.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하체리는 서리를 대체할 수 없었다. 서리가 남긴 것은 뼈대뿐인 시스템이었다. 영혼은 그녀와 함께 떠나버렸다. 태주는 통신기를 집어들었다. 전 부대원, 블랙 맘바 작전, 현 시간부로 개시한다. B팀, A팀, 내 지시대로 붉은 협곡으로 진입하라.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더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그의 독단적인 계획대로 시간이 흘렀다. 작전 개시 30분. 붉은 협곡에 진입한 B팀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팀장님, 여긴 아무도 없습니다. 함정입니다. 젠장, 여긴 완전히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통신이 끊겼다. 지휘소의 모든 모니터가 신호 손실이라는 붉은 경고로 도배되었다. 서리의 경고가 정확했다. 태주는 얼어붙었다. 자신의 판단착오로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다. 하체린. 바이퍼, 기지 상황은 어때? 당장 확인해. 태준이 절박하게 외쳤다. 하체린은 땀을 뻘뻘 흘리며 시스템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안 됩니다, 팀장님. 바이퍼 기지 쪽 위성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보다 상위 권한으로. 그 순간 태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타나토스는 붉은 협곡을 미끼로 700일 부대의 시선을 돌리고 진짜 목표인 바이퍼 기지의 중앙 서버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미친 듯이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꺼내 들었다. 서리의 비상 연락망. 그들 둘만이 아는 주파수였다. 서리야, 윤서리, 제발 받아. 네가 맞았어. 함정이야. 그러나 단말기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다음은 그녀의 차량 추적 장치. 신호 없음. 그녀의 안전 가옥 위치. 접근 권한 없음. 그녀는 사라졌다. 단순히 사무실을 나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700일 부대의 모든 네트워크에서, 태준이 아는 모든 연락망에서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고스트 프로토콜 델타는 단순히 시스템을 지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설이라는 존재 자체를 700일 부대의 공식적인 그리드에서 삭제하는 절차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이다. 태주는 지휘소 중앙에 우뚝 섰다. 블랙 맘바 작전의 붉은 타이머가 그의 얼굴 위로 무감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내쫓은 것은 단순한 분석관,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가장 튼튼한 방패를,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했던 유일한 영혼을 자신의 손으로 내던져 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이 서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불안함을, 작전의 중압감을, 그리고 어쩌면 서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그녀가 떠나간 그 텅 빈 자리, 닫힌 문을 바라보던 그 순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거대한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의 심장이, 단단했던 그의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지휘소의 공기는 붉은 경고등만큼이나 무겁게 가라앉았다. 신호 손실, 붉은 협곡에서 전멸한 B팀의 마지막 비명이 여전히 태준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에 짓눌린 채 차갑게 식어버린 서리의 콘솔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앉아있는 하체리는 서리의 흉내를 내려 했었지만 그녀는 그저 겁에 질린 조작원에 불과했다. 팀장님, 바이퍼 기지입니다. 서리 선배가 경고했던 대로 그들이 기지의 메인 서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체린의 다급한 외침이 태준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붉은 협곡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목표는 701 부대의 모든 작전 정보가 담긴 바이퍼 기지였다.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방화벽 상태는 역추적 시작해. 당장 하체리는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기술은 뛰어났지만 그것은 정해진 매뉴얼 안에서의 뛰어남이었다. 적의 침투 경로는 표준 프로토콜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서리가 사라진 지금 적의 변칙적인 공격에 대응할 사람이 없었다. 서리의 빈자리는 단순한 인력의 공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적 두뇌의 상실이었다. 서리는 데이터를 읽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너머의 의도를 읽었다. 그녀는 적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하지만 하체리는 화면에 떠오른 숫자와 코드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팀장님, 그들의 접근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대로라면 5분 안에 1급 기밀 데이터가 태주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부른 재앙을 수습해야 했다. 하체린, 바이퍼 기지의 모든 표준 접근 경로를 차단해. 그리고 델타팀, 지금 즉시 바이퍼 기지 외곽으로 출동한다. 내부로 강제 진입하여 서버를 물리적으로 확보한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현장 투입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체리는 재빨리 기지의 도면을 띄웠다. 팀장님, 표준 교전 수칙에 따르면 3번 게이트가 가장 방어가 취약합니다. 그쪽으로 진입하는 것이 그녀는 가장 교과서적인 그리고 가장 예측 가능한 답을 내놓았다. 태주는 순간 망설였다. 만약 설이라면 그녀는 3번 게이트는 적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쉬운 길을 택할 것이라 생각하겠죠. 오히려 가장 방어가 견고한 7번 게이트, 그곳의 환기구를 노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태준에게는 서리가 없었다. 그리고 그의 자존심은 서리가 옳았음을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하체린의 분석을 자신의 추락한 권위를 세워줄 똥아줄로 삼기로 했다. 좋아, 델타팀 3번 게이트로 진입한다. 신속하게 움직여.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한편 그 시각 701 부대의 모든 상황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최 이사. 그는 701 부대의 상위 기관인 국가전략정보원에 숨겨진 실세였다. 그의 사무실은 지휘소의 혼란과는 정반대로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최고급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벽에 걸린 수십 개의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쪽에는 붉은 협곡의 참혹한 현장이, 다른 쪽에는 바이퍼 기지로 향하는 델타팀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강태준.
자네의 오만함이 결국 이를 그르치는군. 최 이사는 오래전부터 태준의 독단적인 행동과 서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왔다. 아니, 그는 태준과 서리의 완벽한 파트너십이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블랙 맘바 작전의 미끼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 서리가 반발하고 태준이 그것을 묵살할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에게 블랙 맘바 작전의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700일 부대, 정확히는 강태준과 윤서리의 팀을 와해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태준은 그의 손바닥 안에서 완벽하게 놀아났다. 하체린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최 이사의 계획에 없던 보너스였다. 하체린은 실력은 있지만 통제하기 쉬운 인물이었다. 이제 황금 같은 기회가 왔군. 최 이사는 암호화된 메신저에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독사가 3번 게이트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 2단계 준비. 수신자는 타나토스의 수장이었다. 최 이사는 적과 내통하고 있었다. 그는 타나토스를 이용해 700일 부대를 청소하고 동시에 태준의 실수를 명분 삼아 700일 부대 전체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하고 있었다. 다시 지휘소, 델타팀이 3번 게이트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팀장님, 3번 게이트 도착. 주변이 너무 조용합니다.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델타 팀장의 목소리에 섞인 불안감을 태준은 알아차렸다. 너무 조용하다. 서리가 붉은 협곡을 두고 했던 경고와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태준이 외쳤다. 당장 철수해. 델타팀 전원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델타팀의 통신에서 끔찍한 비명과 총성이 터져 나왔다. 매복입니다. 3번 게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의학, 그들은 지하 통로로 바이퍼 기지의 메인 서버실을 보여주던 모니터가 일제히 검게 변했다. 서버가 완전히 장악당한 것이다. 적들은 3번 게이트에 델타팀의 시선을 묶어두고 하체린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지하 정비 통로를 통해 서버실을 점령했다. 서리의 전술적 빈자리는 700일 부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돌아왔다. 태준은 망연자실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부하들을 잃었고, 기지를 잃었고, 그리고 서리를 잃었다. 그때 그의 개인 통신기로 직통 전화가 걸려왔다. 최 이사였다. 강태준 팀장. 자네의 연이은 판단착오로 귀중한 인명과 국가 1급 기밀이 적의 손에 넘어갔네. 최 이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 시간부로 강태준 팀장의 모든 작전 지휘권을 박탈하네. 모든 권한은 하체린 요원에게 이양하고 자네는 즉시 징계위원회에 출두할 준비를 하게. 이건 명령일세. 철컥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태준은 수화기를 든 채 허공을 응시했다. 하체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는 사실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태준이 만든 작은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심연의 반대편에서 최 이사는 자신의 황금 같은 기회를 만끽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지휘권을 박탈당한 채 자신의 사무실에 고립되었다. 한때 700일 부대의 심장이었던 전략지휘소는 이제 그의 접근이 차단된 공간이 되었다. 그의 책상 위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방 안에는 오직 서류가 넘어가는 소리와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렸다. 최 이사의 명령은 신속했다. 하체리는 이제 꼭두각시 사령관이 되어 최 이사가 지시하는 대로 이미 실패한 작전을 수습하느라 허둥대고 있었다. 태준은 굴욕감과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를 지배하는 더 큰 감정은 바이퍼 기지의 함락이나 징계위원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서리의 부재였다. 그는 자신이 망가뜨린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서리의 예측대로 흘러갔다. 그녀의 경고, 그녀의 분석, 그리고 그녀의 침묵. 그것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말하려는 마지막 외침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재앙을 수습할 유일한 열쇠는 윤설이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사라졌다. 공식적인 네트워크에서 그녀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고스트 프로토콜 델타. 그녀는 자신이 701 부대에 존재했다는 모든 기록을 지우고 떠났다. 그것은 분노에 찬 탈출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소멸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태준의 심장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혹은 그가 조종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 태준은 더 이상 공식적인 절차를 따를 수 없었다. 그는 책상 밑에 숨겨진 비밀 패널을 열었다. 701 부대의 공식 네트워크와는 완전히 분리된 그가 팀장이 되기 전 일선 현장에서 그림자로 활동할 때 사용했던 암호화된 통신 장비였다. 전원을 켜자 블랙독이라는 오래된 호출명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흰 까마귀를 찾는다. 생사 확인. 모든 자원 동원. 흰 까마귀는 서리의 옛 암호명이었다. 그와 그녀만이 아는 그들이 701 부대의 공식 요원이 되기 전 함께했던 시절의 이름. 수신자는 바텐더. 은퇴한 정보원들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도시의 모든 뒷소문을 주무르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블랙독의 메시지는 바텐더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가졌다. 목숨을 건 요청이라는 뜻이었다. 몇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태주는 사무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마침내 통신장치가 조용히 진동했다. 바텐더의 답신이었다. 흔적 없음, 금융기록, 교통카드, CCTV,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 같다. 단 하나, 그녀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 이틀 전 붉은 협곡 작전 브리핑 직후 그녀는 메두사의 서버에 접속했다. 태준의 눈이 커졌다. 메두사, 국가전략정보원, 즉 최 이사의 개인 서버였다. 서리가 붉은 협곡이 함정이라고 확신했던 것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보의 출처 자체를 의심하고 있었고 최 이사의 서버를 해킹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직후에 떠났 태준의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찾지 마. 태준은 바텐더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숨은 게 아니다. 사냥을 시작한 거다. 그는 통신 장비에 전원을 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블랙 맘바 작전은 타나토스를 잡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내부의 누군가가 701 부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한 함정이었다. 그리고 서리는 그 함정을 눈치챘고 태준의 오만함이 그녀를 막아설 것을 알았기에 스스로 그림자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바로 그 시각, 도시의 반대편, 낡은 인쇄 공장으로 위장된 안전가옥, 윤설이는 모니터 10여 개가 뿜어내는 빛의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스트 프로토콜 델타를 실행하기 직전 메두사의 서버에서 빼돌린 데이터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다. 그것은 최 이사의 비밀 금융거래 내역과 타나토스의 자금 흐름도였다. 두 개의 선이 하나의 계좌에서 만나고 있었다. 그녀는 바이퍼 기지의 함락 소식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태준이 B팀과 델타팀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을 보면서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지금 움직이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최 이사는 701 부대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고 자신을 배신자로 몰아 제거하려 할 것이다. 그녀는 태준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너무나 맹목적이었고 그 분노는 최 이사에게 완벽한 조종의 도구가 되었다. 서리는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바라보았다.
태준의 절박한 비상호출이 수십 번이나 떠 있었다. 설이야, 네가 맞았어. 그는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감상적인 화해가 아니었다. 최 이사와 타나토스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그들이 훔쳐간 바이퍼 기지의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역추적해야 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블랙독을 깨울 것이라는 것도 짐작했다. 그래서 그녀는 바텐더의 네트워크를 피해 자신만의 길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인 700일 부대의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쫓는 유령일 뿐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설이는 그녀의 은신처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더 멀고 차가운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주는 자신의 지휘권이 하체린에게 넘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징계대기 상태였지만 최 이사는 그를 사무실에 가두어 두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최 이사는 700일 부대 전체가 보는 앞에서 태준의 무능함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바이퍼 기지의 서버가 장악당한 후 타나토스는 즉각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들은 700일 부대의 비상 네트워크망을 통해 조롱하듯 다음 테러 목표를 예고했다. 서울 중심부 글로벌 파이낸스 타워 24시간 후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700일 부대의 자원을 분산시키고 이미 혼란에 빠진 지휘 체계를 시험하려는 의도였다. 최 이사는 즉각 하체린에게 글로벌 파이낸스 타워로의 총력 대응을 명령했다. 하체린 요원, 이번 작전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강 팀장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야. 자네의 분석 능력을 증명해 보이게. 최 이사의 목소리는 하체린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었다. 하체린은 서리의 빈자리에서 서리가 남긴 뼈대뿐인 시스템을 붙들고 사투를 벌였다. 그녀는 잠을 자지 않고 타워 주변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다. 하지만 그녀의 분석은 깊이가 없었다. 그녀는 적의 의도가 아닌 눈에 보이는 데이터에만 집착했다. 팀장님, 아니, 최 이사님. 적의 주력 부대는 타워의 지하 주차장과 옥상 헬기장을 통해 동시에 침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스템 C를 장악하여 건물 전체를 인질로 삼으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력 부대를 두 팀으로 나누어 그녀는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표준적인 대테러 작전 계획을 브리핑했다. 태주는 사무실에서 차단된 CCTV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다. 아니야, 그건 적들이 원하는 방식이야. 그들은 너희가 병력을 분산시키기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작전의 이방인이었다. 최 이사는 하체린의 계획을 즉각 승인했다. 700일 부대의 남은 정예 요원들이 글로벌 파이낸스 타워로 급파되었다.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가 아끼던 부하들이 또다시 잘못된 지시를 받고 사지로 향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네, 작전 개시 시간. 하체리는 서리의 자리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알파팀 옥상 진입. 브라보팀 지하 주차장 진입. 동시에 타격한다. 작전은 처음 몇 분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알파팀 옥상 확보 완료. 저항 없음. 브라보팀 지하 4층 진입. 적 발견.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타워의 모든 전력이 차단되며 비상등이 켜졌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했던 브라보팀의 통신에서 격렬한 총성이 터져나왔다. 함정이다. 지하 전체가 부비 트랩이야. 젠장, 옥상이 아니었어. 그들은 처음부터 지하에
의학, 옥상으로 진입했던 알파팀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이 확보한 옥상은 텅 비어 있었고 적들은 그들이 옥상으로 올라오는 사이 건물의 중간층, 정확히는 30층의 국제 데이터 센터를 장악했다. 글로벌 파이낸스 타워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 그 안에 입주한 701 부대의 백업 서버보다 더 중요한 국가 핵심 금융 데이터가 목표였다. 타나토스는 701 부대의 눈을 옥상과 지하로 돌리고 유유히 진짜 목표를 탈취한 것이다. 한 명의 요원이 중상을 입고 겨우 퇴각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하체리는 자신의 콘솔 앞에서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이럴 리가 없어요. 데이터는 완벽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최 이사와 적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서리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던 능력은 있지만 전략적 사고가 부족한 기술자일 뿐이었다. 태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쾅! 소리와 함께 모니터가 쓰러졌다. 서리가 맞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말이 모두 맞았다. 붉은 협곡, 바이퍼 기지, 그리고 글로벌 파이낸스 타워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 적들은 701 부대의 대응 방식을 훤히 꿰뚫고 있었고 그것은 내부 공모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체린, 태주는 그녀를 증오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하체린은 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용당한 도구일 뿐이었다. 진짜 적은 그녀를 그 자리에 앉히고 태준 자신의 오만함을 부추겼던 자 바로 최이사였다. 태준은 자신의 분노가 서리가 아닌 자신을 올가맨 진짜 적을 향해야 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망쳤다. 그의 팀, 그의 명예, 그리고 서리.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그에게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믿지 않았고 그녀를 내쫓았다. 첫 번째 실패, 붉은 협곡의 실패는 그의 오만함 때문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 바이퍼 기지의 함락은 서리의 부재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글로벌 파이낸스 타워의 실패는 그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결과였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윤서리의 은신처는 도시에 잊힌 인쇄 공장, 잉크 냄새와 먼지로 가득한 곳이었다. 그녀는 글로벌 파이낸스 타워의 작전 실패 속보가 흘러나오는 작은 모니터를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중상을 입고 실려 나오는 701 부대 요원의 모습, 그리고 현장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휘하는 하체린의 얼굴.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하체린은 최 이사의 손에 완벽하게 놀아났다. 그녀는 분노나 슬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붉은 협곡에서 B팀이, 바이퍼 기지에서 델타팀이, 그리고 이제 파이낸스 타워에서 알파팀과 브라보팀이 무너졌다. 이것은 우연한 실패의 연속이 아니었다. 최 이사가 강태준의 충성스러운 정예 부대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그는 타나토스를 사냥개로 이용하여 701 부대의 이빨을 모두 뽑아버리고 있었다. 서리는 지난 48시간 동안 바이퍼 기지에서 유출된 데이터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해왔다. 그녀가 최 이사의 메두사 서버에서 빼낸 단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유출된 데이터는 타나토스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3의 계정, 스위스 은행의 비밀 금고처럼 위장된 다크웹의 데이터 저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최 이사는 단순한 내부 반역자가 아니었다. 그는 701 부대의 모든 작전 프로토콜과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통째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래의 마지막 단계가 하체린이었다.
서리는 하채린의 개인 보안 파일에 접근했다. 글로벌 파이낸스 타워 작전 직전 하채린의 개인 계좌에서 그녀의 남동생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거액의 돈이 송금된 내역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최 이사와 연결된 유령 회사였다. 하채린은 협박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승진의 눈이 먼 라이벌이 아니라 남동생의 목숨을 담보로 잡힌 인질이었다. 최 이사는 700일 부대를 청소한 후 모든 책임을 무능한 지휘관 강태준과 협박에 굴복한 하채린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갈 계획이었다. 서리는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태준을 원망할 시간이 없었다. 그가 아무리 오만하고 어리석었더라도 그는 700일 부대에 대한 자부심만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지금 최 이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내부 세력은 비록 지휘권을 박탈당했더라도 여전히 강태준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연락해야 했다. 하지만 700일 부대의 모든 공식, 비공식 채널은 최 이사의 감시하에 있었다. 그녀는 10년 전 그들이 아직 훈련생일 때 사용했던 지금은 폐쇄된 대학의 온라인 체스 동호회 서버를 떠올렸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만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곤 했다. 퀸스 갬빗 디클라인드. 그들이 함께 연구했던 복잡하고 위험한 수비 전략. 모든 것을 내주고 마지막에 반격한다. 서리는 자신의 단말기에 짧은 코드를 입력했다. 체스 서버의 낡은 인터페이스가 화면에 떠올랐다. 그녀는 새로운 게임을 생성했다. 그리고 첫 수로 D사를 두었다. 그녀는 이 신호가 그에게 닿기를 바라야 했다. 그녀는 거기에 최 이사와 타나토스의 수장이 만날 거래 시간과 장소가 담긴 초소형 데이터 패킷을 첨부했다. 그리고 하채린이 협박당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음성 파일도 함께.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 갇힌 채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글로벌 파이낸스 타워의 실패는 그의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서리를 쫓아냈으며 700일 부대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머리를 감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자신도 잊고 지냈던 낡은 개인 단말기가 희미하게 진동했다. 그것은 700일 부대의 공식 장비가 아니었다. 10년 전 서리와 함께 훈련받던 시절 밤새워 전략을 토론하던 그들만의 통신 장비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말기를 꺼냈다. 화면에는 낡은 체스 게임 초대장이 떠 있었다. 디사, 태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 신호, 이 코드는 오직 한 사람, 윤설이만이 알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응답했다. NF6, C4, E6. 그들의 손가락은 10년의 세월을 거슬러 그들만이 아는 언어로 대화했다. 퀸스 갬빗 디클라인드. 라고진 디펜스. 위험한 함정이지만 반격할 준비가 되었다. 몇 번의 수가 오간 후 서리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체스 기보가 아니었다. 좌표와 시간, 그리고 2개의 파일이었다. 태주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인천항 제7부두 48시간 후. 타나토스 최 이사. 그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서리가 최 이사의 배신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하채린의 음성이었다. 제발 동생만은 살려주세요. 이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최 이사의 차가운 목소리. 하채린 요원, 협조가 아니라 복종을 원하네. 강태준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이번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그러면 자네 동생의 수술은 순조롭게 끝날 걸세. 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그의 손이 분노가 아닌 깊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채린은 그의 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서리 사이의 균열을 파고든 최 이사의 또 다른 희생자였다. 서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이 보지 못했던 더 큰 위협을 막기 위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700일 부대를 구하기 위해 최 이사라는 거대한 악을 막기 위해 그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태주는 단말기를 든 채 일어섰다. 그의 눈에서 무력감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단력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징계 대기 중인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흰 까마귀의 신호를 받은 블랙독이었다. 그는 서리를 만나러 가야 했다. 사무실의 감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강태주는 징계위원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최 이사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700일 부대의 비밀 비상 탈출로를 이용했다. 그것은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 그와 서리가 신입 시절에나 사용했던 낡은 환기 통로와 연결되어 있었다. 10년 만에 다시 들어선 그곳은 먼지투성이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유일한 자유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는 어둠 속을 뚫고 밖으로 나왔다. 인천항 제7부두. 서리가 보낸 좌표는 도시에서 가장 버려진 구역 중 하나였다. 약속된 시간, 자정이 가까워지자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태주는 검은색 후드티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았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내면을 태우는 죄책감과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서리가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를 알았다. 이곳은 CCTV도 감시의 눈도 없는 그야말로 유령들의 접선 장소였다. 녹슨 컨테이너들이 거대한 무덤처럼 쌓여 있는 부두 끝자락. 태주는 약속된 지점에서 멈춰 섰다. 주변은 바다의 거친 파도 소리와 빗소리, 그리고 바람이 금속에 부딪혀내는 기괴한 소리뿐이었다. 그는 기다렸다. 1분, 10분,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밀려왔다. 그녀가 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이라면,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서리는 절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거대한 컨테이너 더미의 그림자 속에서 한 인형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 태준보다 더 짙은 어둠을 두른 채 그녀는 비에 젖은 채로 서 있었다. 윤설이었다. 그녀는 전투복이나 작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평범한 검은색 재킷과 바지. 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700일 부대의 수석 분석관일 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위험했다. 그녀의 눈은 칠흑 같은 바다처럼 깊고 차가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10미터의 거리가 있었다. 비바람이 그들 사이를 휘몰아쳤다. 그 어떤 인사도 없었다. 반가움이나 원망의 감정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오직 숨막히는 긴장감과 억눌린 감정의 소용돌이만이 존재했다. 태주는 먼저 입을 열려 했다. 서리야, 내가 닥쳐.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태준의 고막을 때렸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명령이었다.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 네가 여기 온 건 사과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700일 부대가 내 손에서 박살나는 걸 막기 위해서여야 해. 서리는 태준에게 다가가지도 그를 초대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방수 처리된 소형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화면의 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최 이사는 블랙 맘바 작전을 미끼로 썼어. 타나토스를 끌어들여 700일 부대의 정예 인력을 제거하는 게 1차 목표였지.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바이퍼 기지에서 유출된 데이터의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게 2차 목표야. 700일 부대의 모든 작전 데이터와 요원 프로필,
최 이사는 이걸 북부연맹에 팔아넘길 계획이야. 타나토스는 그저 중개인이자 사냥개였을 뿐이고 태준의 눈이 커졌다. 북부연맹. 그것은 대한민국 최악의 적국이었다. 최 이사의 배신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나 부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그리고 하체린. 서리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하체린의 남동생이 입원한 병원의 기밀 차트와 최 이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그녀는 협박당했어. 네가 그녀를 의심하고 질투할 거라는 것까지 최 이사는 계산에 넣었겠지. 넌 완벽하게 노란한 거야, 강태준. 모든 증거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서리의 냉철한 분석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태준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맹목적이었는지,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서리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으며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빗물이 그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얼굴을 가렸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나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거대한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그는 서리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서리는 물러서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가 가득했다. 내가 틀렸어. 태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분명했다. 분노 때문이 아니야. 그건 변명일 뿐이야. 나는 두려웠어. 작전의 중압감에 짓눌렸고 어쩌면 너의 완벽한 분석에 의존하는 내 자신을 인정하기 싫었는지도 몰라. 난 리더로서도 파트너로서도 그리고 연인으로서도 실패했어. 그는 자신의 가슴을 찢는 듯한 고백을 했다. 그는 서리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차가운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 개인적인 사과를 하러 온 게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태준은 자신의 후드모자를 벗어 던졌다. 비에 젖은 그의 얼굴에 결연한 의지가 드러났다. 701 부대를 구해야 해. 최 이사를 막아야 해. 그러기 위해선 네가 필요해. 윤설이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내 유일한 동료로서 제발 나와 함께 싸워줘. 그것은 명령도 회유도 아니었다. 그것은 패배한 지휘관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에게 건네는 절박한 간청이었다. 서리는 오랫동안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그가 쏟아낸 진심을 가늠하려는 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빗줄기 속에서 시간은 영원처럼 흘러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태블릿을 껐다. 7부두 B구역 3번 컨테이너 5분 주지. 따라와. 서리는 차갑게 말하며 돌아섰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잡기로 결정했다. 인천항 7부두 3번 컨테이너. 태준이 다가가자 서리는 육중한 철제 문을 열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빗물이 바닥에 고여 썩은 냄새를 풍겼다. 태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서리는 말없이 컨테이너 바닥의 한쪽 구석을 짚었다. 지잉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의 일부가 미끄러지며 지하로 향하는 좁은 계단을 드러냈다. 701 부대의 공식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들이 신입 시절 블랙독과 흰까마귀로 불리며 비밀 임무를 수행할 때 구축했던 비공식 안전가옥이었다. 지하는 낡았지만 완벽하게 기능했다. 독립된 전력과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통신망을 갖추고 있었다. 이곳은 서리가 701 부대를 떠난 직후부터 다시 활성화시킨 그녀의 새로운 집이자 전쟁 지휘소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최 이사의 동선, 하체린의 통신 내역, 그리고 인천항 주변의 실시간 CCTV 영상이 물론 그녀가 해킹한 것이었다.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고 있었다. 태주는 이 완벽한 준비성을 보고 다시 한번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감했다. 그는 그녀의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그녀가 제거해야 할 계획의 변수 중 하나였을 뿐이다. 설이야, 이 모든 걸 혼자서. 그가 입을 열었지만 설이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 대신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그에게 던졌다. 여기 온 목적을 잊지 마. 그녀는 메인 스크린 앞에 섰다. 우리의 신뢰는 내가 하체린을 내 자리에 앉혔을 때 끝났어. 우리가 공유했던 집은 내가 내쫓았을 때 무너졌고, 여긴 내가 아는 그곳이 아니야. 여긴 내 작전실이고, 넌 지금부터 내 협력자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사적인 감정은 버려. 그게 이 작전을 성공시킬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반박할 자격이 없었다. 계획을 말해줘. 내가 뭘 하면 되지? 그는 이제 그녀의 부하가 되어도 좋았다. 인천항 7부두에서의 거래는 48시간 후야. 서리가 모니터에 떠 있는 항구의 위성 사진을 가리켰다. 최 이사는 바이퍼 기지와 파이낸스 타워에서 빼돌린 701 부대의 모든 데이터를 북부 연맹 측에 넘길 거야. 타나토스가 현장 경호와 데이터 전달을 맡고 최 이사는 이 거래를 감독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타날 거다. 그녀는 태준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전술을 짜는 전략가의 눈이었다. 넌 지금 당장 701 부대로 돌아가야 해. 태준이 놀라 물었다. 돌아가라고? 난 지휘권도 박탈당했고 최 이사의 감시를 받고 있어. 서리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니까 더 완벽하지. 넌 지금 최 이사에게 가장 필요한 패배한 개 역할을 맡아줘야겠어. 그녀의 계획은 잔인할 만큼 명료했다. 최 이사에게 연락해. 비에 젖은 채로 지금 당장. 파이낸스 타워 작전 실패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내가 보낸 가짜 정보 체스 서버에 소가 인천항까지 갔었다고 말해.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사라졌음을 깨달았다고 해. 넌 이제 윤설이라는 망령에서 벗어나 최 이사님께 충성을 다해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빌어야 해. 태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굴욕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다. 그가 믿을까? 믿을 거야. 설이가 확신에 차 말했다. 그는 내 오만함을 알고 나에 대한 내 집착을 알아. 네가 분노와 배신감에 눈이 멀어 나를 쫓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자신에게 기어올 거라 계산하고 있었을 테니까. 넌 그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면 돼. 그녀는 계속해서 지시했다. 네가 701 부대로 돌아가면 넌 하체린의 지위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될 거야. 넌 그녀의 분석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척해야 해. 최 이사는 하체린을 통해 701 부대의 남은 병력을 통제할 테니까. 내 임무는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야. 하체린은 어떡하지? 태준이 물었다. 그녀의 음성 파일을 들은 이상 그녀 역시 피해자였다. 하체린은 우리의 변수야. 서리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를 구하려다간 모든 게 무너져. 우린 그녀를 이용해야 해. 내가 너에게 잘못된 정보, 즉 가짜 위협 정보를 흘릴 거야. 넌 그걸 하체린에게 전달해. 윤설이가 보복을 위해 엉뚱한 곳을 노리고 있다는 식으로. 최 이사는 하체린을 통해 그 정보를 받고 칠부두의 경계는 완벽하다고 안심하겠지. 태주는 내부에서 최 이사와 하체린을 교란시키고 설이는 밖에서 실제 타격 부대를 지휘한다.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외부 자원은? 태준이 물었다. 넌 바텐더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거야. 설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최 이사에 의해 강제로 휴직당했거나 너처럼 좌천된
아직 내게 충성심이 남은 700일의 유령들. 내가 그들을 모으고 있어. 그들이 우리의 고스트 팀이 될 거야. 작전의 목표는 단순한 거래 중단이 아니었다. 최 이사가 반역 행위를 저지르는 현장을 덮쳐 그를 생포하고 북부 연맹으로 넘어가는 데이터를 회수하며 동시에 타나토스의 핵심 전력을 무력화시켜야 했다. 이 모든 것을 700일 부대의 공식적인 작전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최 이사가 파놓은 함정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계획이 완성되자 방 안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옛 호흡이 잠시 돌아왔었다. 전략을 짜는 동안에는 마치 예전처럼 서로의 생각을 읽고 다음 수를 예측했다. 하지만 임무가 명확해지자 그들 사이의 차가운 거리는 다시 선명해졌다. 서리는 지하 안전 가옥 한쪽에 쌓여 있던 낡은 더플백을 태준에게 던졌다. 그 안에는 마른 옷가지와 비상통신 장비가 들어 있었다. 10년 전 그들이 사용하던 바로 그 모델이었다. 이번에는 날 실망시키지 마, 강태준. 서리가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700일 부대를 위해서든 너 자신을 위해서든 다시는 무너지지 마. 태주는 말은 옷을 움켜쥐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다시 그 어둡고 좁은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더 이상 700일 부대의 영웅적인 팀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배신했던 여자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 기꺼이 굴욕을 감수하는 그림자였다. 불안정한 동맹이 체결되었다. 48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700일 부대의 전략 지휘소는 강태준의 거친 숨소리와 하체린의 마른 기침 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고 있었다. 태준은 지난 이틀간 완벽하게 무너진 남자를 연기했다. 그는 서리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작전 실패에 대한 죄책감에 짓눌려 최 이사의 발치에 기어 들어간 충견의 모습이었다. 그는 수염도 깎지 않았고 눈은 절망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최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태준이 하체린의 지휘를 군말 없이 따르는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태준은 하체린이 내리는 사소한 지시에도 알겠습니다. 하요원님이라며 깍듯하게 대했다. 그 굴욕적인 모습은 최 이사로 하여금 강태준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만들었다. 그는 맹수의 이빨이 완전히 뽑혔다고 판단했다. 거래 시간 6시간 전. 태준은 불안한 듯 초조하게 지휘소를 맴돌다가 하체린에게 다가갔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마치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말했다. 하요원, 조금 전 윤설이에게서 마지막 통신이 왔었어. 그녀가 미쳤어. 그녀가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며 아카이브 델타를 공격하겠다고 했어. 아카이브 델타는 700일 부대의 예비 데이터 보관소로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위장 시설이었다. 서리가 준비한 완벽한 미끼였다. 하체리는 창백해진 얼굴로 태준을 바라봤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최 이사에게 보고해야 했다. 태준은 그녀가 망설이는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가 내 모든 것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어. 하요원, 제발 최 이사님께 보고해서 그곳만이라도 막아줘. 난 이제 모든 걸 잃었어. 더 이상은. 태준은 비굴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하체리는 즉시 최 이사에게 직통 전화를 걸어 이 새로운 위협을 보고했다. 최 이사의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윤설이 마지막 발악인가. 그는 태준이 완벽하게 자신에게 넘어왔다고 확신했다. 그는 하체린에게 명령했다. 알파팀의 절반을 아카이브 델타로 보내게. 강태준 팀장, 아니, 강태준 씨는 하요원 곁에서 상황을 보좌하도록. 그리고 하요원,
자네는 칠부두에서 있을 손님 맞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게. 오늘 밤이 지나면 자네 동생은 최고의 치료를 받게 될 걸세. 모든 것이 서리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 이사는 자신의 주력 부대인 타나토스 용병들이 칠부두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700일 부대의 남은 전력을 엉뚱한 곳으로 돌렸고 가장 위험한 변수인 강태준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반역이 성공했음을 의심치 않았다. 같은 시각 인천항 칠부두 바다 안개가 짙게 깔려 앉지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윤설이는 컨테이너 크레인 꼭대기 차가운 금속 구조물 위에 유령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안개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타나토스 용병들의 배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들은 5인 1조로 움직이며 정확히 15분마다 교대했다. 최 이사에게 버림받고 쫓겨났던 700일 부대의 고스트 팀 요원들이 서리의 지휘 아래 컨테이너 더미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들어 있었다. 거래 시간 1시간 전. 검은색 방탄 세단 몇 대가 칠부두 안으로 들어섰다. 최 이사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 순간을 고대했는지 증명이라도 하듯 타나토스 용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잠시 후 북부 연맹의 구매자들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잠수정이 부두의 수면 위로 조용히 떠올랐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지휘소 안 하체리는 떨리는 손으로 시스템에 접근했다. 최 이사는 그녀에게 700일 부대의 데이터를 북부 연맹 측에 전송하기 위한 마지막 방화벽 해제 코드를 넘겼다. 지금 일세 하 요원, 자네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게. 하체리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향해 움직였다. 태주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귓속에 꽂힌 초소형 통신 장치에서 서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퀸을 움직여. 하체린이 엔터키를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 태준이 그녀의 손을 막아섰다. 미안하군, 하체린 요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700일 부대 팀장 블랙독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 키는 누를 수 없을 거야. 태주는 자신의 개인 단말기에서 서리와 약속했던 마지막 코드 캐슬링을 입력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지휘소의 모든 문이 폐쇄되었다. 메인 스크린이 붉게 변하며 비상 프로토콜 델타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하체린의 콘솔은 완전히 먹통이 되었고 최 이사의 사무실과 연결되었던 통신도 강제로 차단되었다. 최 이사는 함정을 직감하고 분노에 차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지휘소에 닿지 않았다. 태준이 700일 부대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한 것이다. 태준은 하체린의 얼어붙은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동생은 안전해. 서리가 이미 3시간 전에 고스트 팀을 보내 병원을 확보했어. 최 이사와의 통화 기록, 송금 내역 전부 확보했다. 넌 이제 인질이 아니야, 하체린 요원. 700일 부대의 요원으로서 선택해. 저들과 함께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와 함께 바로잡을 것인가. 동시에 칠부두에서는 지옥의 막이 올랐다. 태준의 신호를 받은 서리가 사냥 시작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크레인 위의 서리가 첫 번째 저격으로 타나토스의 감시탑을 무력화시켰다. 동시에 고스트 팀이 사방의 컨테이너에서 쏟아져 나오며 완벽하게 조직된 교차 사격을 퍼부었다. 그들은 적은 수였지만 700일 부대의 정예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타나토스의 동선과 전술을 이미 꿰뚫고 있었다. 최 이사와 북부 연맹 구매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배신인가?
타나토스의 용병들이 필사적으로 응전했지만 안개 속에서 나타나는 유령 같은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다. 서리는 저격총을 버리고 와이어의 몸을 의지한 채 크레인에서 수직으로 하강했다. 그녀는 전투의 중심부 최이사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지휘소의 태주는 하체린과 함께 시스템을 복구하며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백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최이사를 반역죄로 엮을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통신 장치를 통해 700일 부대의 공식 채널을 열었다. 700일 부대 전 요원에게 알린다. 나는 팀장 강태준이다. 지금 즉시 아카이브 델타의 작전을 중단하고 전 병력은 인천항 7부두로 집결하라. 최 이사를 반역죄로 체포한다. 7부두 총격전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고스트 팀이 타나토스를 제압하고 북부 연맹 구매자들의 잠수정을 포획했다. 최 이사는 홀로 도망치려 했다. 그는 데이터를 담은 하드 케이스를 들고 자신의 방탄 세단을 향해 뛰었다. 그때 서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비에 젖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복수의 여신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사님. 내년 때문에, 감히 내년 따위가 내 계획을. 최 이사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서리를 겨누었다. 그는 방아쇠를 당길 생각이었다. 바로 그 순간 지휘소의 모든 것을 하체린에게 맡기고 달려온 태준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서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최 이사를 발견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서리야. 그가 소리치며 서리의 앞을 가로막고 그녀를 밀쳐냈다. 탕! 둔탁한 총성이 부두에 울려 퍼졌다. 태준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 총알은 정확히 그의 왼쪽 어깨 아래를 관통했다. 그는 서리 대신 총알을 맞은 것이다. 서리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태준이 쓰러지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최 이사가 다시 총을 겨누려던 빈틈 서리는 짐승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그녀는 최 이사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의 복부를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최 이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서리는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완전히 제압했다. 현장 확보, 최 이사 체포, 고스트 팀이 달려왔다. 서리는 쓰러진 최 이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태준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완벽했던 포커 페이스가 처음으로 무너졌다. 강태준, 정신 차려. 왜 그랬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그녀가 그의 상처를 거칠게 틀어막았다. 태준은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이번엔 내가 널 지켰군. 그는 의식을 잃었다. 인천항 7부두에서의 총성은 멈췄지만 700일 부대를 뒤흔든 폭풍의 여파는 이제 시작이었다. 강태준은 총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위독한 상태였지만 서리가 현장에서 보여준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그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병실을 지키고 선낯선 감시 요원들이었다. 최 이사의 반역 행위는 국가전략정보원, 나아가 청와대까지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북부 연맹과의 거래 현장 증거, 바이퍼 기지의 데이터를 빼돌린 기록, 그리고 하체린의 협박 증거까지. 서리와 태준이 고스트 팀을 통해 수집한 모든 자료는 완벽한 증거가 되어 최 이사의 숨통을 조였다. 그는 모든 직위에서 파면됨과 동시에 국가 반역죄로 기소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체린 역시 체포되었다. 그녀는 최 이사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지만 글로아이벌 파이낸스 타워 작전에서 고의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 요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적에게 데이터를 넘기려 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였다. 하지만
그녀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최 이사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언을 제공했다. 또한 태준이 지휘소 시스템을 장악할 때 마지막 순간에 저항하지 않고 협조했던 점이 참작되었다. 그녀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몇 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00일 부대를 떠났다. 강태준의 징계위원회는 그가 병상에서 회복되자마자 열렸다. 그는 700일 부대의 팀장이자 작전 지휘관으로서 상부의 의심스러운 정보를 검증 없이 수용하고 수석 분석관의 합리적인 이해 제기를 묵살했으며 개인적인 감정으로 팀의 핵심 인력을 배제하여 B팀과 델타팀을 전멸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었다. 그의 독단과 오만함이 700일 부대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휘권이 박탈된 상황에서도 내부의 배신을 감지하고 독자적인 수사를 통해 반역자인 최 이사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특히 현장에서 몸을 던져 윤설이 분석관을 구하고 700일 부대의 기밀 데이터가 적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낸 영웅적인 행위는 모든 요원이 인정하는 바였다. 징계위원회는 고심 끝에 그에게 3계급 강등과 6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700일 부대의 영웅에서 순식간에 추락한 것이지만 반역죄의 누명을 벗고 700일 부대에 남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처분이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재편되었다. 700일 부대는 최 이사의 라인으로 분류된 인물들이 모두 숙청되고 서리가 이끌었던 고스트 팀의 멤버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부대는 더 작아졌지만 훨씬 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재정비되었다. 700일 부대의 새로운 팀장으로는 모두의 예상대로 윤설이가 임명되었다. 그녀는 이번 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꿰뚫어보고 무너진 조직을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운 진정한 리더였다. 6개월 후 정직이 풀린 태준이 700일 부대로 복귀했다. 그는 더 이상 팀장이 아니었다. 그는 3계급이나 강등되어 한때 자신이 지휘했던 팀의 평범한 현장 요원이 되었다. 그는 텅 빈 자신의 옛 사무실, 아니, 이제는 윤설이의 사무실이 된 전략 지휘소의 문을 노크했다. 들어가도 될까, 윤 팀장. 설이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읽기 어려웠다. 강태준 요원, 복귀를 환영해. 그들의 호칭은 이제 완벽하게 공적인 관계로 돌아와 있었다. 지휘소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예전이라면 이 공간을 채웠을 그들만의 농담이나 편안함은 사라지고 오직 긴장감만이 남았다. 태주는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는 사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그가 저지른 일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웠다. 그는 6개월간 자신의 오만함을 수천 번, 수만 번 되새겼다. 그는 서리의 책상 위에 자신의 요원증과 함께 700일 부대의 공식적인 사직서를 내밀었다. 이걸 처리해 주러 왔어. 서리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떠나겠다고?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700일 부대를 떠나겠다는 게 아니야. 강태준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뜻이야. 난 자격이 없어. 하지만 그는 서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난 700일 부대에 빚을 졌어. 죽은 B팀과 델타팀에게 빚을 졌고 무엇보다 너에게 빚을 졌어. 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아줘. 대신 날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어두운 곳으로 보내줘. 이름 없는 요원 블랙독으로 네가 지휘하는 700일 부대의 총알바디로 살게 해줘. 서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이 내민 사직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이 그녀의 책상 위로 떨어졌다. 700일 부대는 총알바디를 필요로 하지 않아. 우수한 요원을 필요로 하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700일 부대의 1급 접근 권한이 담긴 새로운 마스터 키카드였다. 그녀가 고스트 프로토콜 델타로 삭제했던 바로 그 권한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태준에게 내밀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두 사람의 중간 지점이었다. 네가 날 쫓아냈던 그날, 난 널 원망하지 않았어. 널 원망했다면 난 돌아오지 않았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난 네가 무너지는 게 두려웠어. 최 이사가 아니라 너 자신의 분노와 오만에 네가 잡아먹히는 게 두려웠다고. 설이야. 태준이 그녀에게 손을 뻗으려 했다. 하지만 설이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태준의 손이 아닌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키카드를 가리켰다. 난 아직 널 완전히 믿지 못해, 태준아. 네가 쏜 총에 맞은 건 나였어야 했어. 네가 날 구한 그 순간조차 난 네가 또다시 독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 우린 너무 많이 부서졌어. 그녀는 자신의 재킷을 걸쳤다. 그리고 10년 전 그가 자신의 집에서 그녀를 내쫓았던 그날처럼 그녀는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난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네가 정말 블랙독으로 돌아온 건지 아니면 여전히 내 자리를 탐내는 강태준인지 내 스스로 증명해. 네가 이 키를 다시 집어들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라고. 난 밖에서 기다릴게. 팀장으로서. 삑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녀는 지휘소를 나갔다. 텅 빈 지휘소에 다시 태준 혼자 남았다. 그는 그녀가 떠나간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10개월 전 그녀가 떠날 때 그의 심장은 후회와 공포로 미친 듯이 런레이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떠났지만 동시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키카드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닫힌 문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돌아올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 그들의 집을 묵묵히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후회로 가득 찼던 심장의 떨림은 멈추고 그 자리에는 인내와 희망이라는 새로운 고동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다.